35년이라는 시간. 한 남자의 곁에서 보낸 그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사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받아본 사연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61세 김영숙 씨의 사연입니다. 남편의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꿈꾸던 그때 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처음 발견한 건 남편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고 밤늦게 몰래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남편의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고 그 돈은 다른 여자에게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여자가 바로 10년 넘게 다녔던 단골 미용실의 원장이었다는 것.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남편. 새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영숙 씨가 직접 들려주는 그녀의 이야기. 황혼의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가슴 먹먹한 여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찾았다며 떠난 남편이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김영숙 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35년 차였던 지난해 저는 그저 평범한 60대 주부였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 준비하고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 차려주는 것이 일상이었죠. 남편은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어김없이 통장에 넣어주었고 집에서는 조용조용한 성격이라 큰 소리 한 번 내는 법이 없었어요. 우리 부부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장성해서 독립했죠. 첫째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워킹맘으로 바쁘게 살고 있고 둘째는 공무원이 되어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막내는 2년 전에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식들 모두 제 앞가림은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편의 정년퇴직이 1년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퇴직하면 둘이서 제주도도 가고 손주들도 더 자주 보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 남편이 우리도 이제 둘이서 여행 다니면서 살자며 달달한 말을 해줄 때면 35년 동안 고생했던 시간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파트 앞 공원에서 손잡고 산책하는 노부부를 보면서 부럽다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우리도 곧 저렇게 되겠지 싶었죠. 벌써 손주도 셋이나 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테고 주말마다 손주들 보느라 정신없이 바쁠 거라고 생각하니 즐거웠어요. 퇴직하면 남편이 취미로 배우고 싶어 하던 골프도 시작하게 해주려고 몰래 적금도 들어뒀었죠. 결혼기념일 때 깜짝 선물로 골프채를 사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요즘 부쩍 건강에 신경 쓰더니 동네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등산도 다닌다고 하니 건강해진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등산 가방에 깔끔하게 다림질된 와이셔츠가 들어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한다며 자주 들르던 재테크 상담이 사실은 다른 여자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는 걸. 그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이 보여준 작은 변화들. 휴대폰을 조금만 자리를 비워도 들고 가는 것,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 통화하는 것, 갑자기 찾아온 외모에 대한 관심. 모든 게 다 징조였던 거죠. 하지만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악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저 남편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걸 거라 믿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우리 가정의 일상은 그렇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정년퇴직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올 무렵 그 균열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틈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늘 수수하게 입던 남편이 갑자기 옷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좀 더 젊어 보이게 입어볼까 해서. 백화점 정장 매장에서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수트를 사더니 구두며 시계며 액세서리까지. 35해 동안 입던 것보다 몇 달 사이에 더 많은 옷을 산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임원인데 그만큼 폼이 나야지. 저는 그렇게 위로하며 넘겼죠. 하지만 그때 남편의 눈빛이 어쩐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말마다 등산을 간다던 남편.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산에서 찍었다는 사진을 보여주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도 같이 등산 다닐까? 아니야, 당신은 무릎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 그래도 가끔은. 나 친구들이랑 다니는 게 더 편해. 분명 전에는 당신도 같이 가자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베란다에서 들리는 남편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응, 알았어. 다음에 보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억지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이겠지. 하고 수십 번 되뇌었죠. 통장 잔고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이상했어요. 평소 꼼꼼하게 관리하던 남편이 갑자기 재테크를 한다며 목돈을 빼더니 그 뒤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왜 생활비가 이렇게 늦어? 아, 미안해. 투자가 좀 잘못돼서. 곧 해결될 거야. 무슨 투자인데 이렇게 큰 돈이? 당신이 뭘 알아? 나도 나름대로 노후 준비하는 거야. 3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내지 않던 큰 소리를 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그제서야 직감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퇴근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날이 잦아졌어요. 전화하면 회식이야라는 대답이 돌아오는데 예전처럼 술 냄새가 나지도 않았죠. 대신 달콤한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향수 뿌려. 거짓말이 서툴러서 귀 끝이 빨개지는 버릇이 있는 남편. 그날도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서랍 정리를 하다가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100만 원이 넘는 여성용 지갑을 산 영수증이었어요. 제 생일도 아니었고 딸 생일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래도 저는 눈치채지 못한 척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채기가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그런 두려움의 진실을 외면했던 걸까요? 하지만 운명이란 건 피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이 왔고 저는 결국 피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집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안방 장롱 구석에서 까만 종이백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은색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 마침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그때 그 장소로 갈게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프로필에는 우리 썸머라고 저장되어 있었고 거기엔 제가 늘 가던 미용실 원장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채팅방을 열었어요. 수천 개의 카카오톡 내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빠, 퇴직하면 우리 같이 제주도 살자. 그래, 내 썸머. 곧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올 거야. 정년퇴직금으로 제주도에 펜션 하나 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말대로 할게. 우리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미용실. 원장님은 제 또래였고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남편 머리도 여러 번 깎아주셨고 명절 때면 세배도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내역을 봤어요. 매일 새벽 3시, 4시까지 통화한 기록이 있었고 주말마다 등산 간다던 시간에도 통화를 했더군요. 사진첩에는 둘이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강원도 펜션에서, 심지어 우리 부부가 몇 번이나 가족 식사를 했던 음식점에서도.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그 휴대폰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왜 남의 물건을?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랑 얼마나 된 거예요? 대답해요. 우리 부부가 같이 밥 먹을 때도, 명절에 세배 올 때도, 그때도 이런 사이였어요? 2년 됐어.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실신할 것만 같았습니다. 미안해, 난 정말 썸머를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요? 35년 동안 당신과 내가 싸운 게 사랑 아니었나요? 이건 운명 같은. 운명이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퇴직금은요? 그 돈 다 어디에 쓴 거예요? 제주도의 작은 펜션을. 뭐요? 미안해, 썸머와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 그 순간 팍 마이너스 하고 제 손이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제발 애들한텐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요? 지금까지 당신이 알아서 한 게 이런 거잖아요. 그날 밤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혼하면 위자료는 충분히 주겠다는 말만이 맴돌았어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저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게 보였거든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잠깐이요? 2년이. 잠깐이에요? 그렇게 밤새 이어진 이야기는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회사로 출근했고, 전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의 35년이 언제부터 거짓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한사코 부인하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모든 걸 실토하고 난 뒤 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듯이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썸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끌렸어. 같은 나이인데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담담하게요. 당신은 늘 집안일하랴 애들 뒷바라지하랴 바빴잖아. 내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어디 있었어. 근데 썸머는 달랐어. 내 고민도 들어주고 퇴직 후의 계획도 함께 세워주고. 35년 동안 당신을 위해 바친 내 청춘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었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서로 나이도 있고 조용히 끝내는 게 어때? 위자료도 넉넉히 줄 테니.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슬프고 비통한 웃음이었죠. 넉넉히요. 퇴직금 다 날리고 뭘로 주시게요? 아, 그건 썸머가 제주도 펜션 자금으로 조금 써버려서. 조금이요? 2억 정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를 위해 모아둔 돈을 불륜 상대와의 미래를 위해 써버렸다는 거였어요. 난 이제 인생이 마지막 사랑을 찾았어. 당신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중학생처럼요. 60이 넘은 나이에. 이해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기나 해요.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35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애들한테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아빠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그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3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고 당신 위에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자료도 주겠다고.
돈 얘기 그만해요. 당신한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돈 몇 푼에 35년 세월을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남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썸머랑 나는 벌써 혼인신고까지 마쳤어. 뭐라고요? 이혼만 하면 우리가 바로 정식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우리 애들은, 이제 애들은 어쩌고. 이렇게나 뻔뻔한 사람이었나요? 35년 동안 난 누구와 살아온 걸까요?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당신, 정말 달라졌네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5년 동안 난 가면을 쓴 사람과 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우리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 가정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날 밤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기다려요.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지방에서 근무하던 둘째가 휴가를 내고 바로 올라왔어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런 거예요. 딸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오빠, 언니. 지금 당장 와. 큰일 났어. 그렇게 새벽에 다 모인 자식들 앞에서 남편은 더욱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다 컸으니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아빠, 지금 정신 있으세요? 그 여자가 엄마 미용실 다니면서 얼굴 보고 인사하던 사람이잖아요. 큰딸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난 썸머 씨와 새 삶을 살 거야. 너희도 축하해줬으면. 축하요. 아빠 미쳤어요. 엄마랑 35년 살고 우리 키우고 이제 와서 무슨. 막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퇴직금은요? 그 돈 다 어디에 쓴 거예요? 둘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니까. 아빠 돈이요. 그건 엄마랑 아빠가 함께 모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손주들 학자금도 보태주신다고. 큰딸이 그 말을 꺼내자 남편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 와서 그런 약속들은 다 없던 걸로 하자.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빠 돈 다 뜯어갈 거예요. 막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썸머 씨는 순수한 사람이야. 내 마음을 진심으로. 순수요. 유부남 꼬셔서 퇴직금 뺏은 게 순수예요. 둘째의 날카로운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고 스피커폰 상태였던 전화기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잘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 제주도 가서 살면 되는 거죠?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진짜 이럴 거예요.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 이제 결심했어. 미안하다. 그 순간 둘째가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둘째야, 어디가? 미용실이요. 그 여자 만나러 가요. 도대체 뭐길래? 우리 가정을. 그날의 소동은 결국 경찰이 출동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둘째를 큰딸이 간신히 말렸지만 자식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이혼해요.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막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엄마.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아빠가 혼인신고까지 한 거. 중혼이에요. 고소하면 돼요. 둘째가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태연했습니다. 그래, 고소해라. 난 이미 각오했으니까.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걸. 애들아, 엄마가 결정했어.
세 남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해. 그렇게 저의 힘겨운 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드러난 더 큰 배신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퇴직금 외에도 우리 집 전세금을 은밀히 빼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님, 작년에 전세 계약을 변경하셨던데 알고 계셨나요? 네? 저희 집 전세 계약은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요. 남편분께서 보증금을 일부 빼서 재계약하셨더라고요. 차액 1억 5천은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더 있는 걸까요? 그 여자와의 관계도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용실 단골들의 증언에 의하면 5년 전부터 둘의 관계를 의심스러워했다고 해요. 제가 미용실에 갈 때면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제가 없을 때는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다나요. 저희가 봐도 불편했어요. 원장님이 사모님 앞에서 눈치도 없이 사장님 머리 만지면서 계속 웃고. 그런데 사모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걸까요? 다들 알고 있던 걸 저만 모르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찾아냈어요. 아빠가 퇴직금이랑 전세금을 빼돌린 계좌 내역이요. 둘째가 증거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이거면 충분하대요.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거래요. 큰딸이 저를 안아주었죠. 결국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부정과 재산 은닉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여보, 아니, 당신. 미안해요. 그 여자가 날 버렸어요. 펜션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놓고 퇴직금도 다 빼앗아 달아난 모양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보였거든요. 당신이 버린 건 35년 세월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내 자존심도 신뢰도 우리 가족도 모두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둘째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딸의 일상을 함께 하는 게 즐겁네요. 엄마, 이제 좀 웃으세요. 딸이 어느 날 제 손을 잡더군요. 이상해. 요즘은 웃을 일이 더 많아.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60이 넘어 혼자가 된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바느질 공방을 시작했어요. 평소 취미로만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수입도 생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죠. 어머님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저희 딸 한복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또 수강생들이 이제는 제 단골이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첫 손주의 돌복을 만들었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흘린 눈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남편은 지금 월세방에서 혼자 산다고 해요.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한다는데 아이들은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나 봐요. 엄마 후회 안 하죠? 막내가 지난번에 물었어요. 후회는 내 아빠가 하는 거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저의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60대의 늦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시작.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에는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숙님의 용기 있는 선택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영숙님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나요? 앞으로도 저희 세상에 이런 사연이는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 남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상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